자, 수업은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우리 조용히 해야 돼요? 응? 조용히 해야 돼. 당연히 수업 시간 조용히 해야지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자, 덕윤리 어디까지 해야 돼? 어디부터지? 덕은 음. 산책덕은 너무 없다. 산책덕 중간이 없다. 중요? 중요? 여긴 했잖아, 그지? 프린트 안 했나? 프린트 네, 안 하고. 했어요. 그 설명만. 프린트 안 하고 설명만 했어? 줘봐.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도 했고 프린트 해야 되는구나. 자, 프린트 보겠습니다. 네. 프린트 맥킨타이어가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맥인타이어. 네. 자, 봅니다. 자, 우선 맥인타이어 개인의 자유와 선택보다는 뭐다?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 관계를 더 중시한다라는 거. 영국의 윤리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을 전통 계승했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이건 그냥 지워버리셔도 되겠고요. 덕윤리 의 근대 법칙 윤리의 한계를 보완했다라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사회의 전통이나 문화의 특성 강조,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덕윤리는 포인트는 뭐예요? 올바른 방향성은 제시하고 있지. 네. 올바른 방향성. 그게 뭐죠? 어디서 할 수 있었지? 그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했을 때 행복은 덕이고 이거는 결국 선이었잖아. 이 선이 더 굿이었죠. 좋은 방향. 이 좋은 방향이라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이게 탁월이죠? 덕이 탁월한 상태였지? 이 고유한 기능이 탁월하게 발휘가 되는 게 좋은 상태가 되는 거다. 이러니까 좋은 공동체여야 되고 그 사람도 좋은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어야 되는 와중에서 그 중에서 좋은 덕들 중에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각 공동체가 강조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뭐 나쁜 거를 추구하고 그거를 인정한다, 그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편성 확보가 어려워 상대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상대성을 인정하고 특수성을 인정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빠진 거는 어떤 선한 방향이 주어져 있긴 하지만, 선행한 방향이 주어져 있지만 이게 이제 악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 무슨 소리야? 아, 근데 1학년 그거. 그 특기 평가하고 있구나 지금. 선행 방향이 주어져 있지만 이러한 어떤 상대성을 강조하는 그 특징으로 인해서 보편성 확보가 어려워서 상대주의에 빠질 우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겁니다. 윤리 상대주의라는 건데, 이게 윤리 상대주의는 뭐냐면은 옳고 그름은 그냥 정하기 나름이다 그거야. 옳은 방향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덕윤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악용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용되면. 공리주의랑 마찬가지야. 공리주의도 그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다 보면 다수의 이익을 고려하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걸 악용하게 되면 다수가 지배하게 될 수도 있지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네. 네. 자, 덕윤리는 행위의 정당성을 유독한 행위자의 성품으로부터 유독한 행위자의 성품 이해가죠. 행위의 정당성을 행위자의 성품으로부터 도덕적 정서, 동기, 결과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요인들로부터 이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 가지고 그 행위가 도덕적 행위다라고 나오는 거야. 무슨 뭐 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중요한 덕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할 행동을 하는 거고, 그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함시켜서 덕을 이끌어내는 거고, 그 덕을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다, 이 얘기가 되겠지. 이해됐죠? 이해됐나? 네.
덕윤리의 다원적 성격, 이론적 행위 중심 윤리학의 이론들을 포괄하고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지. 그러니까 뭐 이건 거야. 만약에 어떤 행위가 이렇게 있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고지전 얘기했지 내가. 고지전 얘기 안 했나? 했던 거 같은데 그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 이제 그 6.25 전쟁 때 이렇게 뭐 이렇게 고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 고지를 점령, 뭐 고지를 막 점령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우리가 50명이고 상대가 5만 명이야.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최대한 숨어가지고 어떻게든 좀 비겁하게라도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 그게 무슨 행위예요? 탁월한 행위가 되겠죠? 네. 그래. 우리가 올 때까지 다른 팀이 올 때까지 버텨야 될 거 아니야. 한 이 정도쯤이 될 겁니다. 이때 탁월한 행위는 이게 만용이라면 자 여기는 우리가 한 50만 명, 여기는 5명 너무 적은가? 500명 정도다라고 하면은 빨리 제압을 하고 여기 도와주러 가야 되겠지? 이때의 행위는 어느 정도 이쪽으로 갈 거라고. 이게 바로 요소들을 조합해가지고 탁월한 상태를 골라내는 거야. 이걸 어떻게 골라내? 아리스토텔레스로 얘기했을 때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실천적 지혜가 뭐였는데? 문제 해결 능력이었잖아. 기억나지? 그리고 이 문제 해결 능력인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이 상황 속에서 뭐를 알게 되는 거야? 중용의 상태를 알게 되는 거지. 극단에 치우지 않고 탁월한 상태. 그 행위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덕의 이름이 뭐예요? 용기 아니야. 이 용기를 얻게 된다 이거지. 이해가? 여기서 원칙이 있니? 원칙은 없어요. 상황 속에서 요소들을 잘 포괄적으로 조합해가지고 행위를 하는 거야. 이해가지? 네. 그래 그 얘기예요 지금. 뭐 정서, 동기, 뭐 결과 등등등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원칙이 없어.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야?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다라고 하는 거지.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행해한다 이거죠. 됐지? 오케이? 네. 원칙에 의해서 행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공동체가 중요시 여기는 덕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죠? 이해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위할까? 이순신 장군님이라면 어떻게 행위할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우리 편이 적으면은 최대한 좀 숨어서 그게 용기 있는 행위. 우리가 많으면 최대한 빨리 좀 튀어나가서 제압하는 그게 용기 있는 행위.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겁니다. 그래서 근대 법칙 윤리는 칸트하고 공리주의가 있는데 얘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중요시 여겨. 그래서 원리에 의해서 행위하라라는 건데 결국에는 원리를 따진다고. 행위를 분석해서 이 원리가 맞다고 막 이렇게 싸우기만 한단 말이야. 배트맨 얘기해줬잖아 내가. 기억나지? 그래. 근데 덕윤리는 뭐예요? 덕윤리는 뭐야? 실천이야 실천. 뭐를 통해서? 덕, 품성을 통해서. 이 덕은 뭐의 덕이야? 공동체의 덕. 기억나지? 오케이? 실천이 중요한 거야. 실천. 얘는 원리가 중요한 거고 얘는 실천이 중요한 거야. 오케이? 네. 자, 이 근대 법칙 윤리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공동체를 얘기하는 건데 이 공동체의 경계가 허물어져 있잖아요. 점으로. 그지? 이 공동체 공동체를 허물고 이 공동체가 허물게 되니까 뭐만 남아? 개인들만 남게 되지 이렇게. 이게 다 개인 아니야. 이 개인이 더 이상 공동체라는 어떤 울타리 없이 다 각각의 개인이 전체가 돼버리는 거지. 맞냐? 그리고 이 전체인 개인들이 지켜야 할 원칙을 중시 여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인주의지. 공동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 칸트하고 공리주의는. 맞아 아니야. 그냥 집합이야 집합. 칸트는 완전한 개인주의죠. 왜? 내가 도덕적 행위를 했다는 걸 누구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 완전한 개인주의지. 그지? 공리주의는 어때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얘기하고 공동체를 고려하지만 그 공동체는 그냥 집합체일 뿐이야. 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은 공동체에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해 주지 않아. 그냥 내가 그 결과를 고려한다라는 가치 기준을 내가 그냥 가지는 거야. 이해하겠지? 네.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살다가 우리나라 전체를 고려하고 미국 가서는 그냥 바로 공리주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야. 어차피 집합체에 지나지 않으니까. 이해하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전체를 고려하는 건데 덕윤리는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살았으면 우리 민족의 덕을 배워야 되지. 그리고 그 덕을 계속 습관화하고 그 덕을 형성해서 행위를 해야 되지. 자, 내가 미국을 갔어.
그럼 거기서도 또 차츰차츰 그 민족의 덕을 배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에 의해서 행위해야 되는 거. 그게 덕윤리란 말이지. 그냥 집합이 아니에요. 공동체는 굉장히 끈끈하고 그 안에서 덕을 배우고 배움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하겠지? 그러니까 덕윤리가 공동체 윤리가 되는 거고. 됐나? 오케이? 그래서 덕윤리는 다시 고대 폴리스 시대로 돌아가자 이거지.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던 시대로 돌아가자 이거야. 왜? 우리는 무슨 존재니까? 사회적 존재. 그리고 정치적 존재야. 결국에는 우리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 갑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행위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중요시 여기는 덕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행위, 이 근대 법칙윤리는 행위의 동기, 이건 칸트죠. 혹은 행위의 결과, 유용성, 이거 뭐야? 공리주의죠. 행위 포인트야. 그러나 덕윤리는 뭐야? 행위자의 성품, 이 성품은 어디서 오는 거야? 공동체의 덕이 되겠지요. 이걸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고. 이해됐지? 그 교육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덕을 알고 이걸 얻는 방법은 어떻게 해? 실천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야. 덕이 뭐냐는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또 뭐를 알아? 문제 해결 능력, 실천적 지혜도 늘리는 거고. 네. 그리고 그러한 덕들을 알고 공동체가 중요시 여기는 덕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여러 상황 속에서 요소들을 잘 조합해가지고 탁월한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 상황 속에서 얻어지는 중용의 상태에 덕을 얻게 될 수 있는 거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가지고 행위를 해야 되겠지. 그게 덕윤리가 되겠지. 됐나? 네. 네. 나는 도덕 법칙을 준수하느냐,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건 그냥 봐두시고요. 이거는 나는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느냐, 이게 포인트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덕을 갖춘 사람이 어떻게 행위하겠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덕윤리죠. 이 덕은 공동체의 덕이 되겠고. 오케이? 왜? 졸려? 아니요. 왜? 아니요. 뭘 말해? 뭘 말해요? 뭐 말하라며? 아니. 아니야? 내가 제 티셔츠 갖고 가서 얘기하는. 아 그래? 네. 자 넘어간다. 자, 20 맞나? 자, 이건 아리스토텔레스 덕 얘기죠. 체크합시다. 덕은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죠, 아리.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이 있어. 지성적인 덕에는 뭐가 있었어?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가 있었죠. 철학적 지혜는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니까 이건 빼라 그랬어. 윤사에서 나오는 거니까. 실천적 지혜가 바로 뭐예요? 첫 번째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두 번째 중용의 상태를 아는 거. 그죠? 중용이라는 건 뭐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이거죠. 극단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탁월한 상태. 그게 중용이죠. 글씨를 너무 못 알아보겠나? 네. 했잖아. 했던 거 반복하는 거잖아. 이미 다 적었잖아, 그지? 좋아. 적었잖아. 저번 시간에 다 해줬잖아. 적었어야지. 자, 그리고 품성적 덕은 어떻게 습관화를 통해서 얻어진다. 한 번 해서는 안 돼. 반복해야 돼. 반복. 그래야 중용의 덕으로서 얻어질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됐지? 오케이? 네. 자, 여기서 이 정념은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이게 뭐냐면 얘들아 이거야. 우리 그 고지전 할 때 여기는 뭐야? 비겁이었죠. 이건 만용이었죠. 이 상황 속에서 탁월한 상태에 따라 그게 뭐가 돼? 도덕적 행위가 되지. 덕이 되는 거지. 이해가지? 너무 과하게 되면은 악이죠. 그지? 네. 탁월한 상태가 되면 덕이 되는 거지. 선이지. 그거야. 응?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과하거나 모자라면 악이에요. 근데 중용의 덕이 될 땐 그게 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겁과 만용을 적절하게 잘 조절하면 그게 바로 선이 되는 거. 그게 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이해됐어? 네. 그래서 이 중용은 상수적 평균이 아니고
그러나 나쁜 행위 자체는 이런 건 중용의 상태가 없어요. 절도, 뭐 반만 훔쳐, 뭐 이런 거 없어. 질투, 뭐 반만 미워해,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아예 나쁜 행위에 대해서는 중용의 상태는 없다 이거지. 나쁜 건 그냥 나쁜 거야. 근데 공리주의는 아니죠. 공리주의는 나쁜 행위라는 게 없어. 결과가 좋으면 되는 거야. 그 행위가 정당화되는 거지. 맞지? 자, 봅시다. 도덕적 행위보단 행위를 하는 선한 동기가 중요하다. 근데 이 여기서 동기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 덕윤리가 동기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동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원래 동기론하고 의무론은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야. 이 동기가 되는 게 바로 이제 품성이다, 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단어를 쓸 수는 있어. 그지? 그러나 그게 덕윤리를 의무론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덕윤리는 그냥 덕윤리예요. 이해하겠지? 그냥 공동체의 덕에 따라서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오케이? 의무가 아니야. 꼭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고. 상황 속에서 탁월한 상태를 발견해가지고 그 행위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의무론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왜? 결과도 고려해야 되거든. 포괄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의무론 같은 경우는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니 안 하니? 칸트 같은 경우 상황과 맥락을 고려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러나 덕윤리는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야 돼요. 이해하겠지? 의무론의 의미가 뭐야? 결과는 필요 없지.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근데 덕윤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가장 탁월한 상태를 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들아 의무론과 어떤 그런 결과주의 혹은 모든 것들을 다 종합했다고 봐도 되는 거지. 상황을 포괄적으로 보는 거니까. 이해됐지? 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보편성과 상대성의 양립을 인정했다. 그래서 보편성은 여러분 이게 선한 방향성 생각하면 되겠고, 상대성은 공동체의 덕체가 중요시 여기는 덕은 상대적이지, 그지? 그러나 그 덕은 어쨌든 올바른 방향에서 각 공동체들이 중시해야 되는 거지. 맞나? 오케이. 자, 이거는 넘어가시고 여기 이건 안 봐도 돼요. 여기는 안 봐도 됩니다. 덕윤리의 의미.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적 전통에 따라서 행위자의 품성과 덕성을 중시했다. 이론성보다는 상황과 관계성 중시했다라는 거. 이론성 중요하지 않아요. 상황과 관계, 상황과 맥락, 관계에서 실천이 나온다. 그죠? 이게 덕윤리지? 근데 법칙윤리는 200년 지난 지금도 우리가 들어도 맞는 말 같아요. 그만큼 설득력이 강하고 전체를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왜? 어떤 특정 공동체가 아니라 전체로서 그 안에 속하는 모든 개인들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기준을 얘기해 주니까 그럴듯하다고. 이해가지? 설명은 잘 돼. 그러나 결국 윤리는 뭐다? 실천이다라는 거죠. 법칙윤리는 뭐야? 법칙을 통해서 행위하라라는 건데, 이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내 법칙이 맞아 이렇게 싸우게 되잖아. 덕윤리는 뭐예요? 우선 실천이야. 근데 그 실천을 뭐를 통해서? 덕을 통해서 실천하라 이 얘기죠. 이 덕은 뭐의 덕? 공동체의 덕. 이거야. 그래서 덕윤리 등장. 덕윤리는 행위자 강조. 물에 빠진 사람 누굴 구하겠느냐? 모으는 사람 엄마 A 누굴 구하겠느냐? 덕윤리는 뭐야? 관계성이니까 엄마가 되겠지요. 그죠? 관계에 의해서 실천이 일어나는 거니까. 공리주의는 뭐 하겠어? 계산하겠지. 칸트는 뭐 하겠어? 어떡하지 아무것도 못 하겠죠. 그죠? 자, 15번 풀어보십시오. 15번 풀어보세요. 이거 1번이요. 풀어봐. 파악을 해봐 문제를. 왜 이렇게 바람이 부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놀러 나가지 이 개인의 권익이 회사의 공동체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칸트의 입장이에요. 응? 2번이요. 응. 칸트의 입장이에요. 아니? 왜? 우리 개인이 한번 풀어봐. 설명해 줄게. 갑자기 뭐 분위기 안 된다. 자, 보자. 우리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며 하는 행위들에 의해 올바른 사람이 되거나 옳지 못한 사람. 자, 여기 주셔야 되겠죠. 다른 사람과 어울리며 하는 행위. 이게 다른 사람과 어울린다 뭐예요? 사회생활 얘기하는 거지? 네. 사회에서 하는 행위. 실천이죠? 네. 에 의해서 올바른 사람이 되거나 옳지 못한 사람이 된다. 즉 사회 속에서 실천을 통해 옳거나 옳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지? 되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거죠. 위험의 당면에 무서워하거나 태연한 마음을 지니는 태도에 따라 비겁한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이 된다. 결국 도덕적 덕은 본성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된 습관의 결과 끝났네. 누구니? 이건 100% 덕윤리야. 이해가지? 네. 포인트가 지금 최소한 2개가 나왔어요. 처음에 포인트 나왔고 마지막에 포인트 나왔죠. 자, 그럼 본성적으로 타고난다. 누구 얘기해볼까? 칸트. 또 이렇게 본성적으로 타고난다고. 공자, 맹자. 그지? 이 대표적으로 이 3명이 본성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나머지는요, 그럼요.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 본성적으로 타고난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요. 칸트는 100% 확실하지. 그지? 우리가 옳고 그름을 알고 태어나잖아. 맹자, 공자도 확실하지. 그지? 내 공리주의하고 자연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알고 자연법은 여기에 좀 해당할 수 있겠다. 왜 자연적 경행성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걸 따라야 되니까. 그런데 뭐 공리주의나 이런 것들은 우리 행위 자체는 옳고 그름이 없잖아.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지. 자, A는 온라인 쇼핑몰 회사에서 홈페이지 보안 책임자이다. 어느 직장 상가가 고객의 그 개인 정보를 물어본 거야. 근데 회사는 고객이랑 약속을 했지. 보호하겠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훌륭한 인품에 비추어 이거죠. 답은 이거야.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훌륭한 인품. 인품이 뭐야? 품성이고 덕이지? 네. 에 비추어 판단해라. 그 사회 구성원. 내가 속한 사회에서 훌륭한 인품에 갇힌 사람은 어떻게 행위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원칙이 있니? 없죠.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그지? 이해됐어? 2번. 개인의 권익이 회사의 공동체 이익보다 중요하다. 이거는 공리주의를 얘기하려고 하지만 이익이니까 여러분 결과잖아요. 공리주의를 얘기하려고 하지만 이게 문제야. 개인의 권익이 우선이다라고 하면 안 되죠. 왜? 공리주의는 뭐니까? 반성한 개인주의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의 이익이 우선이다라고 말하면 되나?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사회 전체 이익을 고려하여 전체 이익을 고려하여 행동하세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이해됐어? 그럼 이건 뭐예요? 뭐 왜 다 틀린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는. 그냥 이기주의지 이기주의.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오케이? 그냥 이기주의입니다. 이런 일들을 반성하면서 공리주의가 등장하는 거야. 사회 전체를 고려하자라는 거 그걸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어? 네. 이거 봐봐. 개인의 권익이 사회와 공동체 이익보다 중요해? 이건 공리주의라고 볼 수 없는 게 공리주의는 뭐예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잖아. 모두가 행복해야 되고 모두가 그 행복의 극대화가 될 때 좋은 거잖아. 근데 이건 개인의 권익이 우선이라며. 이게 언제야? 이게 산업혁명 때 어떤 그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무너지고 경제 대국나오고 내가 얘기해줬잖아. 그 상황이잖아. 개인의 권익이 중요한 게 아니야.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이익이 중요한 거지. 됐지? 오케이? 3번 선의지에서 비롯된 의무의식에 이거는 칸트인데
칸트가 상사의 요구에 응하라고 할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지? 왜? 약속이 중요한 거니까. 4번 개인정보를 공개할 때 발생할 결과의 유용성 뭐죠? 이건 100% 공유주의 맞네. 네. 5번 어떠한 상황에도 예외 없이 칸트죠? 고객에 약속을 지키세요. 칸트 맞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풀어보세요. 이런 식이야 덕윤리 문제는. 어렵지 않아. 자, 보자. 우리는 정의, 용기, 정직의 덕들을 내재적 선들과 탁월성에 대한 척도를 갖고 있는 모든 실천의 필연적 구성 요소, 정의, 용기, 정직의 덕을 모든 실천의 필연적 구성 요소로 수용하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오케이? 내재적 선들과 탁월성에 대한 척도를 갖고 있는 실천. 그러니까 실천 안에 내재적 선들이 있다는 얘기야. 실천을 해야 이 내재되어 있는 선들을 얻을 수 있고 탁월성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척도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정의, 용기, 정직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정의, 용기, 정직이 결국 탁월성이 되는 거고 그 정의, 용기, 정직이 결국 실천 안에 들어있는 내재적 선을 갖게 하는 척도가 된다 이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하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실천에 내재하는 선들을 성취하지 못하게 된다. 이 뭐야? 실천을 할 때 그 실천 안에 선이 내재된다는 얘기죠. 실천을 해야 선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척도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탁월성이 되는 건데 이 탁월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덕이 바로 정의, 용기, 정직이라는 덕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냐? 완벽한 덕윤리죠. A는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매번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거짓된 말과 행동하는 것에 대해 후회한대요. 그럼 1번 주어진 상황에 관계없이 이거 맞아 틀려? 아니에요. 왜? 맥락과 상황을 고려해야 되잖아. 그지? 맥락, 상황 고려. 그죠? 도덕적 의무? 땡. 안 맞아. 그럼 이건 누가 되는 거야? 칸트. 그렇죠. 칸트죠. 이걸 지운다면 칸트죠, 얘들아. 이걸 지운다면, 그지? 네. 2번. 자연적 감정 배제해? 덕윤리는 이런 거 배제하는 거 없어. 모든 능력을 다 통틀어서 잘 발휘해야 되는 거야. 그럼 자연적 감정을 배제하는 건 칸트지. 이거 완벽하게 칸트지. 자연적 감정 배제하는 건 칸트밖에 없다. 자연적 감정이 그거죠. 그 평양성. 본능 같은 그런 거. 다음. 올바른 행위를 습관하여 좋은 성품을 갖춰? 이거네. 덕윤리. 이게 답이네. 올바른 행위를 습관해야죠. 그 좋은 성품을 갖춰야죠. 유용성 절대 기준 누구야? 공리주의죠. 거짓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절대적 도덕 법칙 뭐야? 칸트네. 그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법 안 돼. 어떤 거? 5번. 5번? 자연법이 절대적 도덕 법칙. 그것도 될 수 있지. 자연법도 될 수 있지. 그렇죠. 이건 의무론이라고 보면 되겠다. 의무론. 네. 5번은 의무론으로 봅시다. 그럼 되겠습니다. 다음 14초. 문제가 많네. 도덕과학적 접근. 문제가 더 있어야 되는데. 네, 현장 덕윤리적 접근. 설마. 여기 있다. 자, 이거는 뭐 이제 정리하는 건데요. 보겠습니다. 덕윤리의 의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적 전통에 따라 행위자의 품성과 덕성을 중시한다. 의무론과 공주의 비판한다. 다 했었죠. 행위자 내면의 도덕성과 인성의 중요성을 간과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 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동체를
무시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한마디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그냥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만 택하기만 하면 되는 거. 공동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거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공동체 전통을 무시하게 됐다 이 얘기죠. 자, 다음 도덕적 덕은 본성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요 본성에 반하여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본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습관을 통해 완성된다. 이거는 여러분 좀 저기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오는 얘기니까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로운 일들을 행함으로써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절제 있는 일들을 행함으로써 절제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체크 좀 해둡시다. 덕윤리는 아리스토텔레스 덕론의 바탕을 둔다. 덕을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으로 나누죠. 도덕적인 덕은 욕망과 욕구의 측면이 이성의 귀를 기울이고 이성의 명령을 얻게 되는 것으로. 이건 뭐 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사상적 전통을 이어받아 덕일 의무론과 공리주의를 비판. 도덕적 행동에서 뭐 행위자의 덕성 중시 체크. 다음 덕일의 특징. 유독한 품성 강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인간의 삶에 관심을 가진다. 감정을 배제한 채 합리적으로 계산을 고집된 개인이 아닙니다. 감정 배제 X 또 모두 아니야? 뭐 맥락, 상황 맥락, 상황과 맥락 고려하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강조. 도덕 판단은 구체적이며 맥락적 사고 반영, 맥락적 사고, 상황을 다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도덕적 실천을 늘릴 수 있다라는 거. 자, 1번 풀어보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나는 윤리학의 근본 과제가 좋은 삶이란 무엇이고 그것을 구체적인 삶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볼게요. 좋은 삶이 뭐고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거죠. 좋은 삶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이거죠. 도덕적 삶에서 중요한 것은 유독한 품성을 갖추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나는 윤리학의 근본 과제가 유독한 품성을 갖추는 삶을 어떻게 실천할 거냐 이거야. 이해됐냐? 따라서 윤리학은 덕을 함양한 사람의 도덕적 판단과 실천에 주목한다. 끝났잖아. 계속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야? 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의무론이나 공리주의 같은 윤리학 이론들은 보편적인 도덕 규칙이나 원리만을 강조한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나는 이런 윤리학들이 자 간과하고 있다니까 다 앞에 누구 얘기여야 돼? 자기. 덕윤리 얘기가 나와야 돼 이거는. 그럼 여기서 1번 행위자 내면의 도덕성과 인성이 중요하다. 이거네. 이 답은 1번이네요. 2번은 도덕 원리가 중요하다는 예로 공리주의와 칸트죠. 도덕적 실천을 위해 맥락적 사고 배제하면 안 되죠. 이거는 누가 되겠어요? 칸트가 되겠지. 도덕적 그러면 공리주의는요? 맥락적 사고 배제합니까? 아니지. 맥락적 사고 통해 가지고 결과 계산해야지, 그지? 칸트만 배제죠. 칸트만 배제. 의무론만. 그렇지. 다음 도덕적 관행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기술 윤리학이잖아. 지금 이론규범 윤리학하고 있는데, 그지? 이건 메타잖아.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이거는 유학에 대한 문제라서 그냥 넘어갈게요. 나중에 풀어봅시다. 4번 같은 경우는. 자, 이제 도덕과학적 이건데 여기는 잠깐 이것도 옆으로 넘어가야 되는구나. 아니네. 14쪽 맞구나. 잠깐만요.
도덕과학적 접근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책에서만 봐도 돼. 이거는 책으로 봐도 됩니다. 책에도 잘 나와 있더라고. 요 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책을 보면요. 28쪽입니다. 프린트부랑 같이 보세요. 그래서 신경윤리학. 그러니까 이 도덕과학적 접근은 뭐냐면은 윤리를 과학적 방법으로 접근하자 이거야. 과학적 방법으로 접근하자. 그래서 신경윤리학은 도덕적 행위는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 감성, 공감 능력, 자유의지가 작용해서 도덕적 행동이 일어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뇌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우선은 네 번째 줄 도덕 판단 혹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성과 정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인간이 자유의지나 공감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등의 과학적 측정 방법, 예를 들면 뇌의 전면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장치를 통해서 활용하여 입증하고자 한다. 자, 철로 수리공인 게이지는 작업 중 사고로 쇠목대기가 두개골을 관통했대요. 근데 모두가 죽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멀쩡하게 일어났대. 근데 게이지는 사고와 완전 다른 사람이 됐대. 책임감 있게 일을 했던 거는 변덕스러워지고 거짓말을 하면은 걸핏 화를 냈대요. 거짓말하면서 화를 냈대. 또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한 사람이 됐답니다. 게이지의 언행을 연구한 신경학자 다마지오는 게이지와 유사한 부위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거의 이해하지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도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뇌에서 감정을 관장하는 부분이 고장이 나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도덕적 행위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신경윤리학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그 신경윤리적 접근을 통해 정서가 올바른 도덕 판단과 행위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서를 관장하는 뇌가 고장났다고 했을 때 칸트 같은 경우는 상관없잖아. 왜? 격리의 대상이니까. 이해하겠지? 칸트는 뭐만 필요해? 선의지하고 순수 이성의 명령만 필요한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서 이 신경윤리학적 접근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이성만으로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야. 정서적 뇌가 고장나 버리니까 어떠한 올바른 판단도 내릴 수가 없게 된다 이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쉬운 얘기예요.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도 뇌 단면 보면은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 걔네들은 그런 뇌의 어떤 부분이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뭐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고요. 진화윤리학이 되게 재밌어요. 우선 그 위 사례는 이러한 접근은 도덕 판단과 행위에 대한 이성 중심의 전통적인 견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성 중심의 그 견해는 뭐 칸트가 되겠죠 한마디로. 다음 진화윤리학은 도덕성을 진화 측면에서 설명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 세대를 거쳐오면서 인간이 배려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살아남는다 이거야. 남을 이해하고 내가 우선이 아니라 남을 위해주고 나눔의 실천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동물들처럼 짝을 지어가지고 종족 보존을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서 인간 스스로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만나고 싶니? 그럼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종족 보존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스스로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진화 윤리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타적 행동 및 성품 19번째 줄 성품과 관련된 도덕성은 과거 수백 년 동안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된 거다 이거지. 이 입장에서는 인간의 이타적 행위를 추상적인 도덕 원리가 아니라 생물학적 적응의 산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어떤 우리가 뭐 배려를 하고 이러는 게 어떤 우리의 어떤 뭐 자율적인 어떤 원리에 의해서 행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진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즉 이타적 행위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생존과 번식 혹은 자기 유전자를 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인간은 이타적으로 행동한다. 이 뭐야? 생존도 마찬가지죠. 막 자기 막 이기적인 사람은 아무래도 좀 다치기 쉽잖아. 그죠? 그리고 또 번식 그렇잖아요. 뭐 애인을 못 만드는데 어떻게 결혼도 못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런 얘기입니다. 유전자 복제, 근데 애기 만드는 거지 뭐. 그렇죠? 거기에 도움을 주는 게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신경윤리학이나 진화윤리학이 현대윤리를 해결하는데 줄 수 있는 시사점은
인간이 어떻게 도덕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도덕성을 형성했는지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도덕 방향, 삶의 방향이나 목적의 설정보다는 어떤 과정을 거쳐 도덕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느냐, 어떤 요인이 도덕성의 형성에 영향을 끼치느냐 이 얘기고요. 넘어갈게요. 여기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 다음에 30쪽은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거니까 이건 잘 체크하시기 바래요. 공자, 노자, 장자, 인간관입니다. 그 다음에 32쪽인데 이것도 우리가 했던 거예요. 자, 했던 건데 야 우선 이거 프린트 봐봐. 프린트로 돌아와봐 얘들아. 문제 봐볼까요? 19학년도 6월 모평입니다. 진화윤리학에 대한 입장을 옳은 것은 골라보세요 여러분. 쉽죠? 이 파트는 쉬워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네. 답은? 그렇죠? 쉽죠? 자, 이타적 행동은 신의 뜻에 따라 쓴 거 땡. 행동 생물학적 진화 맞죠? 선천적으로 불변화 땡. 도덕적 과학적 건 맞죠? 자, 요거 신경윤리학은 이거는 수특에 나오는 겁니다. 뇌를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여 인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맞죠?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성의 역할을 과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뇌의 그 감정의 부분을 잘 자극을 하면은 이성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이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가냐? 진화윤리학은 도덕적 행위를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적응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본다. 맞죠? 과학이 도덕성 형성 과정이 아닌 도덕적 삶의 방향을 설명. 이거 별표.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 과학은 도덕적 형성 과정을 설명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삶의 방향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도덕적 삶의 방향은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이 과학이 해야 될 일이 아니죠. 됐죠? 너무 뻔한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성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얘기지.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위하는 거를 행위는 여러분 얘들아 도덕적 삶의 방향 뭐에 대한 얘기니? 당위에 대한 얘기잖아. 근데 과학은 뭐예요? 그냥 객관의 문제잖아요. 증명이잖아요. 그지? 영역이 다른 거야. 맞니? 신경윤리학과 진화윤리학은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탐구방. 오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4번 같은 거는 좀 체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내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자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와 도찰인데 이 파트는요 우리가 계속 해왔던 거야. 그리고 니네 기억나지? 그 A는 B다 기억나? 그것도 다 했던 거고 또 뭐야? 이거 보이죠? 이거 역할 교환 검사, 보편화 결과 검사 다 기억나지? 네. 책에는 이것만 나와. 이거 안 나와. 빼버리시고요. 그래서 뭐 윤리적 딜레마 항상 내가 얘기했었지? 그리고 나는 여기서는 시험 문제를 내지 않아요. 내봤자 뭐 역할 교환 검사, 보편화 결과 검사고 이거는 그냥 내신 문제야. 수능에서 이런 문제 나오지 않아. 체크만 할게. 책 32쪽 봐봐. 뭐 세 번째 쪽 도덕적 탐구란 도덕적 사고를 통해 도덕적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지적 활동. 그 다음에 이제 30쪽 그 12번째 줄 도덕적 탐구는 윤리적 딜레마를 활용한 도덕적 추론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도덕적 추론 기억나죠? 그 다음에 33쪽 요거는 좀 체크합시다. 도덕적 탐구는 정서적 측면을 고려한다라는 거.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칸트를 배우고 나면 여러분 항상 칸트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도덕적 탐구를 할 때 정서적 측면을 고려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논리적 사고, 합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등등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이성적 사고의 과정을 중시하고 또 공감, 배려 등의 정서적 측면을 중시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뭐 도덕적 탐구의 중요성과 방법 나오죠. 이렇게 빼버려. 이런 건 볼 필요 없어. 대신에 첫째, 윤리적 쟁점 또는 딜레마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둘째, 쟁점 또는 딜레마 해결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그 다음에 그 30장도 밑에 보면은
도덕 탐구를 위한 정서의 역할이 나오죠. 이거 애덤 스미스 도덕 감정론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이걸로 예전에 선생님 그 애들 논술 지도하면서 논문 만들게 했었는데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이거랑 여러분 그 뭐니 일본 그 유명한 작가가 쓴 인간 실격인가? 그거랑 연관해서 보면 굉장히 좋아요. 이 문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분별 있는 관찰자는 가능한 한 자신을 상대방의 입장에 놓고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모든 사소한 사정까지도 진지하게 느껴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는 자신의 친구가 처해 있는 모든 사정을 아주 사소한 일까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는 공감의 기초가 되는 역지사지를 최대한 완전히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도덕 감정론입니다. 공감, 배려 등등등이 어떤 그런 도덕적 사건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애덤 스미스의 얘기. 요거 하나 좀 체크해 둡시다. 그 다음에 34쪽은 중요하죠. 이거 뭐가 나와? 역할교환 검사랑 보편화 결과 검사가 나오니까요.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지 대신에? 네. 맨날 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뭐 넷째 최선에 대한 도출, 다섯째 반성적 성찰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내신 문제 나오면은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이게 네모칸 이렇게 해가지고 뭐 빈칸에 있고 뭐 여기에 들어갈 순서가 뭐냐? 뭐 이게 뭐하러 해 이런 거 필요 없어. 자 넘어가시고요. 자 36쪽 윤리적 성찰과 실천인데 여기서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거 다 앞에서 했던 얘기야. 볼까요? 소크라테스 나오죠? 여섯 번째 줄 성찰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줄 치세요. 반성하라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윤리적 성찰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37쪽 가봐. 이건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잖아. 어디냐면은 동사형에서 11번째 줄 일일 삼성 기억나지? 일일 삼성 하루에 3번 반성한다는 거. 그 다음 거경 기억나죠? 네. 경건함에 머문다. 그리고 불교의 참선 기억나죠? 그리고 소크라테스 삼파술 이거는 뭐냐면은 올바른 지식을 깨달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이거는 밑에 체크합니다. 아이고 밑에 체크하세요. 계속 문답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동이 너 앞으로 뭐 되고 싶어? 저 야구 다니지라고. 변호사? 그래 변호사 되고 싶대. 변호사 뭐 하는 거야? 배우고? 사람들 변호해 주는 거야? 네, 맞아요. 그럼 너에게 의뢰를 맡은 사람들 변호해 주는 게 너의 의무겠네? 네, 근데 살인자가 너에게 의뢰를 했어. 그럼 어떻게? 그 해줘요. 변호해 줘야 돼? 네. 그럼 그게 정의야? 변호사는 정의를 밑바탕으로 정의로운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거 아닌가? 그럼 넌 변호사라고 할 수 있어? 이게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야. 계속 얘기를 하다가 내가 알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 제대로 된 방법으로 지식을 쌓아나가 보자. 이게 삼파술이에요. 삼파술이 뭐냐? 삼파가 뭐냐? 애기 낳는 거 도와주는 사람이지? 그 새로운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을 깨닫게끔 해준다 이거야. 그게 삼파술이에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 넘어갑니다. 잘못된 상식을 고쳐줬다 이런 얘기예요. 38쪽에 네, 38쪽은 볼 게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9쪽 같은 경우는 이황의 성악십도 나오네요. 이런 거는 그 보조 자료로 쓰기 좋아요. 보조 자료. 왜냐면 이황이 누구니까 성리학자잖아. 성리학은 누구야? 유학이거든. 유학 얘기할 때 보조 자료 쓸 수 있고요. 39쪽에 노노도 나오네요. 노노도 유학 얘기할 때 쓸 수 있고요. 플라톤 얘기는 여러분들이 플라톤 아직 배우진 않았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포포의 합리주의적 태도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면서 다음 시간은 우리 뭐니? 온라인이지? 네. 저기 공자 선생님이란다. 교생 선생님이 들어오실 겁니다. 공자 선생님. 교생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거 저기 자연과 윤리 1, 2단원 할 거예요. 네, 교생 선생님 고생했어. 네, 감사합니다. 교생 다 선생님 여자나 다 여자야?